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네. 책이 참 개정판 진도 안 나가네요. 일도 많고. 지금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신뢰 위기에 맞이했죠. 루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떻게 된 건가요, 저거?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어제 좀 샀어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저기 사기가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 저건 지금 패닉인데, 제 경험상 저런 건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장할 수 있는 액수는 없지만, 그냥 사면 괜찮지 않을까요? 더 이상 근데 제가 산 가격보다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기는.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패닉이 와요. 패닉이 오고, 저는 루나를 대변할 생각도 없고, 루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누군가 저한테 루나에 대해서 물어봤고, 잘 모른다라고만 제가 대답을 했죠. 그냥 안 들여다봤으니까.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냐고 저한테 카톡 오는 그런 지인들도 있는데 제가 아무 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는 거죠. 예. 일십합니다. 일십. 루나 저는 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그게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사기로 보지는 않고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디파이하고 시파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마존에 책을 여러 권 구입해서 보고 추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진지하게 찍은 적은 없죠. 근데 이제 디파이라는 게 알고리즘에 의존해서 이자 농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시파이가 이제 약한 고리고요. 우리가 지금 시파이의 어떤 그런 신뢰 위기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더클 대면 강의 때 대청봉 코인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물어봤어요.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저다. 대청봉 코인을 제가 만든다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트윗에 의해 가지고 막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할 만큼이나 사람들이 어떤 이런 기현상이 생기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딱 하고 또 여기에는 이제 악순환이라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현실화 시키면서 자신의 생각을 현실화 시키면서 만약 왜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정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팔 때는 팔려는 사람만 존재하고 살 때는 살려는 사람만 존재하는 이런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종종 발생해서 우리가 위기에 빠지죠. 그러니까 인간도 결국은 무리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원형회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형회귀 현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루나에다 몰빵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살 떨려서 못하지? 100명 중에 1명 할까? 1000명 중에 1명 할까? 근데 만약에 루나가 회복을 한다면, 신뢰를 회복한다면 크게 오르겠죠.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만 이기는 거예요, 그분만. 예. 근데 잘못하면 이제 길에 나 앉으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역시 답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여러분 보시지만 확실히 지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걱정된다. 한국인이 만든 플랫폼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를 몰고 와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 오태민 작가의 사업은 어떠냐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사업은 제가 백찬님하고도 이렇게 넌지시 여러분한테 암시를 드렸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되면 엄청나게 잘 되는 건데 이게 딱 어떤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고비를 넘었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희는 미국에 있는 에이전시가 아직은 좀 미국에서 먼저 프레스 릴리스가 되기 전까지는 좀 자중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자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또 한 번 이제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이 루나 말고 또 좋은 이슈를 터뜨리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여러분들 힘내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뢰 위기에 빠져 있지만 되는 일은 또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건이라는 분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걸 하지만, 루나 샀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뢰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찍은 영상에서 유승준 얘기를 했더니 댓글이 이제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댓글을 쭉 다시는데,
저는 니체를 솔직히 안 읽었습니다. 니체를 안 읽었는데 굉장히 니체를 읽으신 분들은 니체는 꼭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니체의 몇 마디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은 약자의 무기다. 이런 얘기를 니체가 했어요. 그래서 앞뒤 맥락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정말 정말 니체는 천재구나. 그 말을 제가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읽었는데 도덕은 약자의 무기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니체가 한 말입니다. 저는 니체를 모릅니다. 그 니체 철학의 어떤 앞뒤 맥락을 모르고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 말이 한국에서만큼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분명히 경제학적으로 BTS하고 유승준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던 피터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각성시키거나 뭐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한마디만 드리자면 유승준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한테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악마시했는데 그걸 20년 동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친구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데 20년 동안 악마시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준 피해는 없어. 거짓말을 했대. 저는 이 이야기를 8년 전, 10년 전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경제하고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때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서태지도 거짓말 했어. 복귀 안 한다고 했는데 복귀했잖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했어. 정치 은퇴한다고 돌아왔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고 끝까지 물고 늘리지 않잖아. 서태지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리지 않잖아. 저는 정치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잣대가 과연 객관적이냐라고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세대한테. 유승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한테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트코인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루저인 마음을 달래야 돼요. 그러니까 루저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유승준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제가 권했던 영화를 보십시오. 조지의 물고기 호랑이들.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오열하듯이 울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상황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어쩌면 나같이 약자구나, 그냥 약한 거구나,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따라가지 못한 거구나, 하지 못한 거구나라는 걸 살짝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예술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20개 털어 넣었잖아요. 그리고 기계공학 전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건 자유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그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젊었을 때 한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나이가 들면 매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져. 근데 그 젊었을 때 한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때 국가에서 몸으로 세금을 내래. 이게 군역이라는 게 세금이거든요. 옛날에 이게 근대화되기 전에는 조용조라 그래가지고 그 특산물하고 쌀하고 그 다음에 그 용역으로 세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모월 모시에 남대문 앞으로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돌멩이 하역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이 없는 개념인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면 평등한 거냐? 전혀 평등하지 않죠. 그날 놀고 있는 사람하고 외제 나가서 사업을 하면 상인으로서 사업을 하면 그날 100만 원,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을 똑같이 용역으로 모아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시킨다? 그게 공평한가요?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비용 개념이 여러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남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돌멩이 나르는 거나 유승준이 와서 돌멩이 나르는 거나 똑같다고 보지만 그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자꾸 물질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지.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도덕관념이라는 게 그게 원시적인 도덕관념이기 때문에 절망적입니다. 남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남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연민이고 그렇게 연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연민이 없으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고 비단 도덕적인 데서 여러분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성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뚫어야 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기 그거 먼저 뚫어야 돼. 그걸 먼저 뚫지 않고 유튜브 아무리 들여다봐야 발전이 없어.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고요. 정말 거북선에 이어서 진짜 거북선에 의해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제가 빨간 사과라고 오도클에서 말씀드렸는데 존재하죠. 거북선이나 이름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온갖 지식을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북선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던 손해가 비단 거북선만이겠냐고요. 거북선을 통해서 여러분 손해 본 게 없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BTS하고 유승준이 다르다면 저는 경제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르다면 왜 다른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정독을 하고 설득력 있으면 답을 드릴게요. 뭐가 달라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게 무슨 공리도 아니고 다른 걸 증명하세요, 여러분이. 예. 우리는 유승준을 한 번도 재판정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승준의 변론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야만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단죄를 하고 있다? 이거보다 야만적인 게 어딨어요? 재판을 한번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변호를 한번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한 가지 이해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예체능은 워낙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예체능 하는 사람들을 그 나이 때 똑같이 이 용을, 그 군역이라는 세금을 내게 하는 건 똑같은 비용 전가가 아니다. 라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틀려요? 여러분이 손흥민이라고 그러면 딱 이해가 되잖아, 그지? 손흥민 뭐 군역이라는 세금을 여러분하고 똑같이 내라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게 여러분 팍 이해가 되잖아, 그지? 손흥민은 변호사 로스쿨 다니는 사람처럼 50대, 40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손흥민에 적용되는 게 왜 유승준에 적용하면 안 되냐고. 유승준의 다른 면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도 이해력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절망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냥 저주하면서, 남의 삶을 저주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이 루저라는 거의 뜻이니까, 그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애는 둘이고, 막막했을 때,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디즈니에서 만든 것 같은데, 디즈니에서 만들었다니까 확 좀 떨어지죠. 근데 그게 저의 인생의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주었어요. 되는 일은 없고, 아이는 둘이나 있고, 가장이고, 그런데 그 무슨 다큐멘터리였냐면, 이런 무동력 요트 시합이 있나 봐요.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를 가는지,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는지, 그런 무동력 요트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한 팀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쭉 따라간 다큐멘터리인데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바람이 한 점 안 부는 거예요. 일단 1등 하는 걸 둘째치고 완주 자체가 지금 힘들어졌어. 한 8명인가 9명이 한 팀으로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막 도전해보고자 하는, 요트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대회인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누구랑 팀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특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아무나 태우는 게 아니라 지도를 잘 본다거나, 아니면 조류를 잘 한다거나, 아니면 응급시에 어떤 조치를 잘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기들에 모아가지고 팀을 짜서 훈련도 하고 한 다음에 딱 하는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을 하는 친구가, 이제 선장은 투표를 뽑습니다. 이제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선장을 이제 뽑는데, 근데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내 상황이 저 상황이다.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바람은 한 점 안 불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근데 여러분, 선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선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다들 지금 배고프고 갈증에 비도 안 와. 지금 패닉에 빠져 있어.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저게 내 입장이구나. 내 인생에서 지금 바람이 한 점 안 부는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있구나. 그때 선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감에 질려 있거나 절망하고 있는 팀원들을 볼 때, 그 팀원들이 그 선장을 보고 있을 때, 그 선장의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비전, 신뢰감, 굳건함, 강건함, 네, 그런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악무는 거죠. 본인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버티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인생이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조던 피터슨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여자 독자분들도 계신데, 요즘 결혼 많이 안 하지만, 네.
어쨌건 가장들에게, 남자 가장들에게 저는 제 하트가 많이 갑니다. 그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버티십시오. 네, 그 자리 정위치, 그것이 바로 가장의 역할이고요. 가장의 그 본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멋입니다. 네. 그때 저는 그것이 멋있는 거구나, 멋있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놀랍게도 어떤 섭리에 의해 가지고 제 삶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네, 움직였어요. 조금씩 움직였어요. 제가 애초에 가려고 했던 항로도 아니었고, 애초에 계획했던 어떤 속도도 아니었고,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정의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머물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놀랍게도 이 우주가, 나를 돕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저를 도와요. 예. 예. 그 전까지는 스쳐 지나갔던 그런 것들도 감사함을 갖게 됐고요. 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면, 그 지위를 얻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민을 갖게 되고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이 공부하면,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애국심이 막 샘솟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나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또 경제학이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차차 말씀드릴게요. 남이 잘해야 내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류가 그 진화론자에 의하면은 하루라고 생각했을 때 밤 8시, 10시까지 우리한테 익숙한 사고 체계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밤 8시,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그 수렵 채집의 시간 동안을 밤 8시까지고, 신석기 시대가 밤 10시까지예요. 예. 그리고 지금 12시라면 뭐 산업혁명은 한 1분 전에 된 거예요. 뭐 이런 시간의 스케일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도덕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살았던 밤 8시까지 맞춰져 있는데, 이 도덕 감정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내가 안 좋은 거야. 남이 올라가면 내가 떨어지는 거야. 공동체가 빠개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모든 공동체 원시 부족들을 연구해 보면, 게으르고 못난 사람들을 제어하도록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게 한국에서는 겸양이라는 문화죠. 그런데 경제학을 공부하면 남이 잘하고 남이 잘해서 나한테 이득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유승준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고 음악을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기쁨을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증거냐면요, 유승준을 구입하고 어떤 건 자기 시간이나 돈을 주고 그걸 구입했던 사람은 그게 좋아서 구입을 한 거고,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GDP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유승준 같은 사람들의 그 활동에 의해 가지고 늘어난 부의 일부를 갖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유승준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거래에 의해 가지고 레코드판이 팔리고 CD판이 팔리고 그렇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경제가 그만큼 기여분이 여러분한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거를 안 해도. 이것이 경제의 미묘함이에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모른다면 아직은 이해를 못할 텐데,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그 포드 자동차의 포드가 갑자기 파격적으로 주급을 $20로 올렸을 때, 그 포드 자동차의 근로자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는 이발사의 연봉도, 주급도 $25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포드 자동차의 노동자의 주급이 $20가 되면, 그 옆에서 그 노동자들을 머리를 깎아주고 있는 그 숙련된 이발사는 자기가 $10 받고 있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냥 자기가 이발사 안 하고 그냥 가서 포드 자동차에 취업하면 $20 받는데,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그 이발사 주인은 이 이발사를 잡기 위해서 $25 주급을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포드 자동차의 포드가 생산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갑자기 주급 $20를 파격적으로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 $20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서, 주급이니까. 그러면 이발 사장이 손해봤네요. 뭘 손해를 봐, 이 사람들아. 그 자동차를 포드의 혁신에 의해 가지고 그 생산성이 늘어났잖아. 그래서 자동차하고 이발을 교환하면 자동차가 갑자기 생산성이 5배가 됐어. 그런데 이발은 생산성이 기껏 해봐야 2배가 안 되잖아. 그러면 자동차 대비 이발 가격이 올라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자동차는 생산성이 5배가 올라가서 투입량 대비 5배가 늘어났다면, 이발도 투입량 대비 5배가 늘어나면 이발 가격하고 그 자동차 가격이 동비례로다가 이렇게 교환이 될 텐데, 이발 가격은 못 따라가거든, 생산성을. 그러면 이발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포드 자동차 때문에 주변에 전부 다 돈을 버는 거야. 주식을 갖고 있건 말건 간에.
이것을 생산성 분수라 그러는 거예요. 유순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자꾸 제가 유순준 얘기를 해서 여러분 거슬러요? 바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에 돈 버는 게 아니라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있는 거고 그 생산 활동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득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경제학은 구석기인들하고 신석기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근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남이 잘 돼서 나가 잘 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야 이게.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야 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이 왜 없어요. 저한테도 있고 지난번 그 오독글의 주제가 질투였어. 질투. 중요한 문제야 이게. 그리고 그 질투로부터는 저도 못 벗어나요. 제가 고백을 했다니까 누가 나타나가지고 저보다 젊고 저보다 잘생기고 물론 뭐 저보다 훨씬 잘생기기가 쉽지만 어쨌건 그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EBS 12강이 아니라 KBS 20강을 찍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구루 역할을 하면 제가 마음이 좋겠냐고요. 저의 구석기인 신석기인이 좋아하겠냐고. 싫어하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이성은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바였거든. 나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가 전기 금융화 떠들어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비트코인의 장점을 저보다 더 잘 설명하는 거 제가 이성적으로 바래오던 바잖아. 그럼 나는 좀 쉴 수 있잖아. 딴 일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영상 찍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의 본능은 뭐야? 그런데 그 본능은 나도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나와 있어. 싫을 거야. 엄청 싫을 거야. 그죠? 그 가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 나의 구석기인이, 나의 신석기인이, 나의 야만성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구나.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합리적 인간, 근대적 인간이 모두 맞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근데 한 번쯤 우리가 변론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변론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야만성인 거예요. 저는 변론했으니까 여러분이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난 분명히 얘기해서 경제학적으로 유승준하고 BTS하고 손흥민 다를 바가 없다. 각자 전부 GDP에 크게 기여해서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그 젊은 시절에 투자한 것을 가져가는 젊은 시절에 군역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거 너무 잔인하다. 얘기했어요. 뭐가 다른지. BTS는 국위선양하는데 유승준이 못했다? 손흥민은 국위선양하는데 유승준이 못했다? 그럼 국위선양을 여러분이 증명해봐. 국위선양이란 정의를 내려봐. 무엇이 국위선양이고 국위선양을 어떻게 체현할 수 있는지. 나도 알아요. 내가 또라이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한테 숙제를 낼게. 여러분이 증명해봐.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신주단지 같은 그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증명해봐. 네. 여러분이 해보세요. 국위선양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내려보세요.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그 냉철함 어디 갔어? 그 냉정함을 가지고 거북선을 들이대보고 한번 그 국위선양이라는 개념을 들이대보세요. 그리고 그 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경계선을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관습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구석기인이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건지. 도덕은 약자의 논리라고 니체가 했답니다. 네, 저는 정말로 유승준에 대한 한국의 광기를 볼 때마다 정말 니체는 천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